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센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중단이 돼서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 서비스 제공 원칙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요양보호사 역할을 보면 숙련된 수발자라든지 정보 전달자, 관찰자, 말벌과 상담자, 동기유발자, 옹호자의 역할을 요양보호사가 역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 숙련된 수발자라는 것은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돌본다고 하는 건데, 예시를 보면은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 교육을 들은 것은 숙련된 수발자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자라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관리 책임자, 의료인에게 전달해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보면 대상자의 상태 변화라든지 특이사항을 의료인에게 보고하고 의료인의 주의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역할, 그것들이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관찰자라는 것은 대상자의 신체의 변화라든지 취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도록 되어 있는 거, 대상자에게 만약에 호흡곤란을 지켜본다든지 투약이나 투약 후에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지, 치매의 증상이 더 진행되지는 않는지, 배우자의 사별 후에 심리적 상태에 변화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시설장이나 의료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이 관찰자의 역할이고, 말박과 상담자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하는, 그게 말박과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동기유발자는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 그리고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동기유발자의 역할이고, 옹호자는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인권과 직업 윤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계속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노인의 법적 권익보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에서 인권보호는 우리는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과 경제활동 지원사업, 노인의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에서는. 그리고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이나 문화권 보호를 위해서 노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권, 경로당을 통해서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노인에 대한 인권보호이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노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보면은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의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소 전 단계에서 입소 하기 전에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한 것은 노인이라든지 보호자에게 시설의 안내책자라든지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시설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노인과 보호자가 시설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지자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시설 정보 제공 시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제3자라는 것은 시설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냥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 생활음을 무례하게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 선택 시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게 입소 전에 제공하고 있는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입소 계약 단계에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스스로 입소를 결정할 계약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계약 기간이라든지 장기 요양 급여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리라든지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라든지 운영 규칙이라든지 규정, 시설 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제한받은 상황에서에 대한 설명을, 이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입소를 결정할 계약할 권리라는 것은 입소 계약 과정에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고 표현되고 존중되어야 되는 거고, 노인 스스로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로 입소를 받을 수 없을 경우 타 시설을 소개해 준다든지, 아니면 입소 계약 시 노인의 기본 정보라든지 노인의 성격이나 취향 등을 나누고
계약서에는 서명한 후에 양측에서 한 번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소 계약 단계에서 받을 권리이고, 생활 단계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시설에서 들어와서 있는 권리인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입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라는 것은 노인이 서비스 변경 요청 시 그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하고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이고, 노인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늦어질 경우 이해시키고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되는 것, 개인 물품을 이용할 수 있고 개인 생활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 자기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 부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에 노인의 이익을 준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에 대한 겁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는 저하된 신체 기능을 고려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필요하고, 노인의 위생관리, 목욕이나 세탁 등을 철저히 해야 되고, 소방기구라든지 비상연락장치라든지 이에 필요한 공간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사례로 집안에서 침대 생활을 했었는데 노인이 시설에 와서 매트리스 깔고 잔 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생활이나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가 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보여줘야 되고, 단 인지 능력이 저하된 노인은 가족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서비스 승리를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유선이나 무선전화기의 사용이라든지 우편물 수신이나 발신의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와서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방에 불쑥 들어와서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불쾌하다고 하신 것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휴대전화나 방에도 전화가 없어서 자녀들과 연락할 수가 없어서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생활에 대한 비밀의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침해라는 등의 사유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노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유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입소 노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가족은 면회나 전화를 통해서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에 적극 협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의 상태에 대한 사전에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이나 가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노인이나 가족이나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중하며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게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이고, 사례를 보면 동료 노인들을 괴롭히는 노인이 있어도 오래된 습성이라 고치기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진다는 거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별이나 노인 학대에 받지 않을 권리는 신체적 조건이나 신분 등을 이유로 해서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되고, 노인 학대를 하면 안 되고,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를 신속히 해야 되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행위를 시켜서는 안 되고, 안전을 이유로 신체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보면 김씨 할머니는 저 노인은 자식들의 직원들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자주 사다 줘서, 그래서 직원들이 저 노인한테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분은 좋지 않지라고 하면서 동료 노인에 대해서 뭔가 사다주는 해서 시설의 직원들이 차별 대우한다고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긴급하거나 증상 완화가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되고, 신체적 구속을 할 경우 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고, 노인의 심신 상태나 구속 시간,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손과 발을 묶고 놓는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받고, 이런 경우는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되고,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서 식사 시간이 조정되면 안 되고, 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재활에 노력해야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지만 건강상 필요한 경우는 보호자와 상의해서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한 약물의 의학적 판정 없이 금지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월소, 입소 비용 미납 등의 이유로 해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직무 수행을 하며 노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례를 보면 시설장에서 싼 파마약으로 해서 파마를 해주어서 어르신이 머리카락이 상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침해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참여 및 의사소통에 제한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시설 외부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야 하는 것, 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제하고는 면회나 방문을 제한하지 않는다든지 외출이나 예방 기회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사회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례로 단풍 구경 해야 하고 싶은데 요양보호사가 약해서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가 편하지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풍 구경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치물,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문화생활, 말이 좋지 넓은 거실에 있는 걸려있는 텔레비전을 보는 정도지 해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시청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9번째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입니다. 개인 사물을 제공하고 금전이나 물품 관리에 대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되고,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없어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단 재정에 사용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원 금품을 강요하거나 기부한 것을 조작해서는 안 되고, 차례를 보면 치매 할아버지 통장을 시설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돈을 마음대로 쓰시고 그 다음 큰아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침해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나 성생활, 기호품의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관리이고,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는 한 노인의 이성교제를 존중하고 성적 욕구도 기본 욕구는 받으려야 되고, 기호품, 흡연이나 음주 같은 거 사용은 타인의 권리가 침해하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노인이나 보호자의 불만이나 고충 처리 같은 것을 마련하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병원 진료를 받고 늦게 도착한 경우 식은 반찬을 드셔야 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따뜻한 식사를 요구하는 시설 노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자신의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퇴소 단계에서는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이나 또는 퇴소가 지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모든 의사결정에 노인이나 가족을 참여시키고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어르신의 건강이 나빠져서 가족들이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했는데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전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은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입소, 시설 노인의 인권보호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 노인의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노인의 학대 유형을 보면은 신체적 학대라든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이나 자기방임, 유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제한된 공간을 감금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체로 위험한 행위를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든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약물을 사용을 하여 신체를 저해한다든지 원하지 않은 노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학대에 포함되고요.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비난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또는 비언어적 행위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든지 아니면 사이관계 유지를 방해한다든지 위협 또는 협박하는 언어적 행동을 한다든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에서 소외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성적 학대라는 것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 건데 성폭력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행하는 표현이나 행동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옷을 갈아입히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모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적 학대로 생각하고 경제적 학대라는 것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을 착취하거나 노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재산 사용이나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학대이고 방임은 대상자 거주지 안에서 방치되는 걸 말합니다.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라든지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방임이라는 것은 대상자 스스로 방치하는 걸 말합니다.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제공이라든지 의료처치 등의 행위를 포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자기방임입니다. 유기는 대상자를 거주지 밖에서 방치하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하는 건데 시설에 맡기거나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 등 인지기능이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배회하게 한다든지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해서 부양을 거부한다든지 시설에서 월별 입소 비용을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게 특별한 조치 없이 취소시키는 행위 이런 것도 유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기관장이라든지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노인 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의무자예요. 의무자. 그래서 노인 보호 전문 기관 경찰서에 꼭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보호사의 인권 보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권보호는 보면 차별받지 않을 평등권, 그 다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확보받을 노동 관련 권리, 표현의 자유며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고 장기 요양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장기 요양 요원에 대한 건강 증진이나 직무 향상 교육, 취업과 창업, 상담 지원이나 대체 인력 지원 등을 복리 향상에 힘쓰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은 업무 중에 장기 요양 기간의 장은 안전이나 보건상의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 재보상법에 따르면 업무 중에 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발생을 하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산업 재보상보험법은 첫 번째로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되거나 사업장의 부도, 폐업하여도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산재 요양으로 휴업하는 기간과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30일간 해고받지 않고요. 그리고 산재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고요. 그리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는 3년 또는 5년간 유효하고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가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면은 우리가 성희롱을 또 보호받아야 되는데 성희롱의 구분 행위를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있는데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것은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이라든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라든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는 행위 이것은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무나 애무를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든지. 시각적 성희롱이라는 것은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라든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처 방안은 무엇이냐? 장기 요양기관장의 대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요. 성희롱 철회 지침을 문서화해서 기관 내에 두어야 되고, 가족에게 사항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되고, 시정 요구에 대해 상식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대처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 치유 상담이라든지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직업윤리 원칙을 보면은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원칙,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고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되고, 그리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고,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되고, 건강관리라든지 개인위생 등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라든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타 전문직, 의사라든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고, 그 대상자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항상 명시하고, 그리고 윤리적 태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게 된 동기를 점검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업무를 임해야 되고, 요양보호 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과 가족과 상호 협조하는 태도를 갖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행동으로서 대상자와 신뢰감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방문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자의 양해를 구하고 시설장에 보고해야 되고, 대상자가 없으면 방문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서 메모를 남겨놓는다든지, 상황에 맞게 신체 접촉을 하고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를 계약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윤리적 체감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분무제를 비우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안 됩니다. 복지 용구를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안 되고, 그리고 본인 부담감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행위도 안 되고, 기록 등을 고의적으로 위조나 변조하고 기록하는 행위도 안 되고, 대상자의 비밀이나 사적 생활을 발설하는 행위도 더욱 안 되고요. 그 다음 할당된 장소에서 근무를 거부하는 행위라든지,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라든지,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도 이건 법적 윤리적 책임을 이것은 져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발생할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판단 조언하지 말고 시설장에 보고해야 되고, 법정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법정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되고, 대상자의 욕구 파악을 해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한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오면 답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르는 것이 정답이고요.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행한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이나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해서 알아보도록 해야 되고, 학대받는다고 의심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사례들을 보면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성별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가족이 오전에는 2등급 할머니를 돌봐주고 오후에 3등급 할아버지를 돌봐달라고 요청했는데, 요양보호사가 할아버지가 남자분이라고 해서 요양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요양보호사는 개인적인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되고 요양보호사가 결정하지 말고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상자가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문 요양을 하는 중에 어르신이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고 쓰다듬거나 요양보호사 싫다는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도 손 좀 만지는데 어떠냐는 식으로 오히려 목청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에게 단호하게 거부한 후에 가족과 시설장에 알리겠다고 전하고요. 가족에게 알릴 때는 기관이나 가족에게 알리고 기관에서 가족에게 알리고 시정이 안 되면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세 번째로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당한 면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자 1년 이상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은 조건으로 본인 부담금 내지 않도록 부탁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 부담금 면제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용구 판매 알선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복지용구를 구매하도록 유인 알선하여 대상자에게 민원을 제기한 건 사례인데 여기서는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원칙 어긋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 대상자가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용했던 기저귀를 말려서 다시 사용하라는 거고 강요받는 경우인데 그래서 결국 대상자의 회원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윤리원칙의 무해 원칙으로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만약 계속 요구할 경우 시설장이나 다른 가족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요양보호사의 직업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서 있는데 근골격계 질환과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 근골격 질환 관리법에서 어깨 통증은 대상자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어깨라든지 허리, 손목 같은 것에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특별한 외상이 없어서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았던 날에 통증이 심하고 관절이 뻣뻣하다든지 통증이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로 방사된다든지 팔을 들고 내릴 때 손과 팔 등을 뒤로 돌릴 때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목 통증,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손목 관절이 좁아지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에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손목에 있는 정중신경이 주위의 조직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저림 감각, 통증이나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 밤에 통증이 악화돼서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통증도 있고 팔꿈치 통증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서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고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는 몸통을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서 전체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들어 올리고 침대나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목이 뻣뻣해지 그러니까 목덜미 당기고 어지럼증 두통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가 있는데 이런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치료는 손상 후에 24에서 72시간 내에 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휴식입니다. 휴식을 해서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 휴식이 필요하고 냉찜질이 필요한데 냉찜질은 부종과 통증을 예방하고 근육 경련을 감소하기 위해서 냉찜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손상 후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뺐다든지 냉찜질 3일 정도 2시간마다 20에서 30분 정도 해주고 만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는 것이 압박인데요. 부종과 움직임을 줄여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압박을 해준다든지
올리기, 다리를 올리고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종을 줄이기 위해서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행위,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정, 움직이지 않는 거죠. 네, 통증과 근육 경련을 감소하고 아픈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신 스트레치 같은 게, 전신 스트레칭이 좋은데 일 시작하기 전에 근무 중이라든지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통증을 근골격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같은 동작을 5회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 내지 10초간 쉬는 것이 좋고요. 통끼지 않을 정도로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스트레칭 된 자세로 10에서 15초 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를 하고 호흡은 멈추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결핵이라든지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거, 결핵을 위해서는 뭐예요? 결핵 감염 대상자 접촉하였거나 2, 3주간 기침이나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증상이 있으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해서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핵 전파를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갑, 마스크나 장갑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대상자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쓰는 것은 괜찮고요. 결핵균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살지만 햇빛에 약해서 침구 등을 일광소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독감이라든지 인플루엔자는 보통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이 권장하고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어서 5일 이상 감염시키므로 독감에 관련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노로바이러스 장염 같은 건데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고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은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위생은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하고 오음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기온이 떨어지는 11월에서 4월 사이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오음에 걸린 대상자와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의복이나 침구, 수건, 혈압계, 체온계 등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되는데 이때는 대상자와 동거 가족, 요양보호사도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내이나 침거리 등을 뜨거운 물로 10에서 20분간 세탁한 후에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빛을 쬐거나 다림질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방과 같은 약재를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밤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동물 옴 진드기에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닛 같은 경우 머리 접촉이라는 침구류, 머리닛, 모자, 옷 등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감염되기도 합니다. 감염 대상자를 돌본 후에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해야 되고